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내주시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호, 올해 70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꾸려 서울에서 살고 있고 저는 이곳 작은 연립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라디오부터 틉니다. 적막한 집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흐르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냄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을 올려 데우고 그렇게 차린 소박한 아침상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하루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문득 이런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줄 이가 아무도 없겠구나.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서러웠습니다. 마치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배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노인 복지관에 잠시 들렀다가 벽에 붙은 작은 안내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버 음악 동호회 회원 모집, 기타와 노래로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쯤은 사람들과 어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워서도 동호회 안내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환하게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라고 등을 떠밀어 주었을 겁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바뀌어야지 스스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끝이 조금은 떨렸습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잊히는 것이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 지독한 고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고자 작은 모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열었던 그 문이 실은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덫의 입구가 될 줄은 말입니다. 처음 모임이 열리던 날 저는 괜스레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복지관 2층 작은 강의실의 문을 열자 낯설지만 정겨운 기타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10명 남짓한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반갑게 일어서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 동호회의 리더 박 회장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총기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제 손을 덥석 아주 꽉 잡았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그의 인사는 처음 만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날은 다 함께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간단한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처음에 서먹하던 분위기도 노래 한 곡이 끝나자 눈 녹듯 풀렸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타온 따뜻한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고 여사라는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떠난 지 몇 년 됐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은 다 바쁘고
그래도 이렇게 모임에 나오면 조금은 덜 외롭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이토록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괜스레 가벼웠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면서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뒤척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머리맡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살짝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덜 외로울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호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모임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누군가가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고 작은 과자를 건네며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잊고 있던 정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참으로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노래 연습이 끝난 뒤 박 회장이 평소보다 조금은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요새 노후 준비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회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이제 뭐 벌이가 있나요?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으로는 약값 대기도 빠듯하지. 아들, 딸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렇죠. 무거운 한숨들이 방 안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들하고만 조용히 작은 투자 모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익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몇 분은 이미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고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아요. 회장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그 말에 방 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기대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아는 걸까? 처음에는 의심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박 회장처럼 인품 좋고 신망 있는 사람이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합니다. 의심은 혼자 있을 때 커지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특히 신뢰하는 누군가에게서 반복해서 같은 말을 듣다 보면 거짓도 어느새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모임에서 박 회장은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거는 3개월 만에 수익률이 10%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한 번만 참여해보세요. 큰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회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조금 넣어봐야겠네. 나도 한번 해볼까?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을 들으니 왠지나 혼자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동호회에 나간 지 3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노래를 부르고 커피를 마시며 작은 걱정을 나누는 그 작은 공동체에 완벽하게 익숙해졌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무미건조했던 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날도 모임이 끝나갈 무렵 박 회장이 제 쪽으로 다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혹시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저는 멋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다만 딱 한 번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시작해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형님을 속이겠습니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수십 년 부어온 적금을 일부 깨서 1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봉투에 돈을 넣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이내 그래도 동호회 사람들 모두가 하는데 나만 빠질 수는 없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박 회장은 제가 내민 돈 봉투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형님. 곧 아주 좋은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나도 이 무리의 진짜 일원이 되었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고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용하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100만 원을 넣었을 뿐인데 불과 보름 만에 10%가 넘는 이자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통장 입금 내역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숫자 11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의심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이 희망으로 세차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음 모임에 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번에 그 돈 정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고 여사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박 회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방 안에는 박 회장에 대한 안도감과 절대적인 신뢰가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박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다른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를 더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금액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어쩐지 어깨가 으쓱하고 뿌듯했습니다. 평생 돈 가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나도 이제는 뭔가 돈을 불리는 일을 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제 통장에는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투자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다시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불어날수록 제 마음속 희망과 욕심도 걷잡을 수 없이 부풀었습니다. 이제 나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넉넉히 줄 수 있겠다. 그의 겨울이 오기 전 저는 결국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얼마 남지 않은 노령연금 일부까지 깨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해약 서류에 사인을 할 때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목돈을 전부 찾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저는 마치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노후에 아주 큰 계획이 좀 있어서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조차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모임 날, 박 회장은 다정한 목소리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함께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로 살지 않아도 돼. 그 작은 기대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다른 어떤 의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큰돈을 넣은 후 첫 번째 이자가 들어오기로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9시, 10시, 그리고 11시,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늘 오던 입금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착오이거나 은행 업무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모임 장소에 갔습니다. 언제나 웃음소리와 노래로 밝았던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침울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고 여사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자 들어왔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도 아직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박 회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불안한 얼굴만 마주보다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길 리는 없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 거겠지. 하지만 그 말조차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말을 주문처럼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휴대폰은 침묵했고 통장은 그저 고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 회원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회장, 사라졌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집도 텅 비었대요. 그 말이 제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날 저녁 남은 회원 몇몇이 다시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작은 원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표정.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는 절망의 표정. 고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이자는 대체 뭐였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저는 캄캄한 방 안문턱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왔던 그 작은 이자들은 결국 내 돈에서 떼어내 나에게 던져준 달콤한 미끼였다는 것을, 더 큰 돈을 물게 하기 위한 교묘한 덫이었다는 것을, 그토록 명백한 사실을 왜 이제야 인정하게 된 걸까? 그날 새벽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제 남은 시간을 갉아먹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 말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그 복지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텅 빈 통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모은 돈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허탈함과 빚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난 뒤 주머니에 남은 몇백 원짜리 잔돈을 꺼내 보았습니다. 한때는 더 큰 부자를 꿈꿨던 내 삶이 이제는 이 동전 몇 개로 환산되는 것 같아 처량했습니다. 밤이면 낡은 라디오를 틉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으면 지난 몇 달이 한바탕의 악몽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그를 믿었을까? 나는 무엇을 그렇게까지 기대했던 걸까? 후회와 자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지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 다짐이 어쩐지 너무나도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누구와도 마주 앉지 않고 홀로 차를 끓입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마음이 편안한 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매일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조금은 덜 미안하게 살자. 나 자신에게 조금은 덜 부끄럽게 살자.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더라도 무너져 내린 나 자신만은 아주 조금이라도 더 믿어주자.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혹은 당신의 소중한 부모님이 비슷한 유혹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제발 저의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달콤한 말과 작은 이익 뒤에는 언제나 더 큰 욕심의 덫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덫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외로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내주시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호, 올해 70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꾸려 서울에서 살고 있고 저는 이곳 작은 연립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라디오부터 틉니다. 적막한 집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흐르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냄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을 올려 데우고 그렇게 차린 소박한 아침상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하루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문득 이런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줄 이가 아무도 없겠구나.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서러웠습니다. 마치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배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노인 복지관에 잠시 들렀다가 벽에 붙은 작은 안내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버 음악 동호회 회원 모집. 기타와 노래로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쯤은 사람들과 어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워서도 동호회 안내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환하게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라고 등을 떠밀어 주었을 겁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바뀌어야지 스스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끝이 조금은 떨렸습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잊히는 것이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 지독한 고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고자 작은 모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열었던 그 문이 실은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덫의 입구가 될 줄은 말입니다. 처음 모임이 열리던 날 저는 괜스레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복지관 2층 작은 강의실의 문을 열자 낯설지만
정겨운 기타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10명 남짓한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반갑게 일어서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 동호회의 리더 박 회장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총기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제 손을 덥석 아주 꽉 잡았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그의 인사는 처음 만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날은 다 함께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간단한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처음에 서먹하던 분위기도 노래 한 곡이 끝나자 눈 녹듯 풀렸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타온 따뜻한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고 여사라는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떠난 지 몇 년 됐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은 다 바쁘고, 그래도 이렇게 모임에 나오면 조금은 덜 외롭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이토록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괜스레 가벼웠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면서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뒤척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머리맡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살짝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덜 외로울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호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모임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누군가가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고 작은 과자를 건네며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잊고 있던 정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참으로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노래 연습이 끝난 뒤 박 회장이 평소보다 조금은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요새 노후 준비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회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이제 뭐 벌이가 있나요?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으로는 약값 대기도 빠듯하지. 아들, 딸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렇죠. 무거운 한숨들이 방 안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들하고만 조용히 작은 투자 모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익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몇 분은 이미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고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아요. 회장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그 말에 방 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기대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아는 걸까? 처음에는 의심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박 회장처럼 인품 좋고 신망 있는 사람이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합니다. 의심은 혼자 있을 때 커지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특히 신뢰하는 누군가에게서 반복해서 같은 말을 듣다 보면 거짓도 어느새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모임에서 박 회장은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거는 3개월 만에 수익률이 10%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한 번만 참여해보세요. 큰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회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조금 넣어봐야겠네. 나도 한번 해볼까?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을 들으니 왠지 나 혼자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동호회에 나간 지 3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노래를 부르고 커피를 마시며 작은 걱정을 나누는 그 작은 공동체에 완벽하게 익숙해졌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무미건조했던 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날도 모임이 끝나갈 무렵 박 회장이 제 쪽으로 다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혹시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저는 멋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다만 딱 한 번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시작해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형님을 속이겠습니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수십 년 부어온 적금을 일부 깨서 1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봉투에 돈을 넣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이내 그래도 동호회 사람들 모두가 하는데 나만 빠질 수는 없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박 회장은 제가 내민 돈 봉투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형님. 곧 아주 좋은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나도 이 무리의 진짜 일원이 되었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고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용하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100만 원을 넣었을 뿐인데 불과 보름 만에 10%가 넘는 이자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통장 입금 내역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숫자 11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의심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이 희망으로 세차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음 모임에 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번에 그 돈 정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고 여사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박 회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방 안에는 박 회장에 대한 안도감과 절대적인 신뢰가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박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다른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를 더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금액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어쩐지 어깨가 으쓱하고 뿌듯했습니다. 평생 돈 가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나도 이제는 뭔가 돈을 불리는 일을 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제 통장에는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투자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다시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불어날수록
제 마음속 희망과 욕심도 걷잡을 수 없이 부풀었습니다. 이제 나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넉넉히 줄 수 있겠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 저는 결국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얼마 남지 않은 노령연금 일부까지 깨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해약 서류에 사인을 할 때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목돈을 전부 찾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저는 마치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노후에 아주 큰 계획이 좀 있어서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조차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해의 마지막 모임 날, 박 회장은 다정한 목소리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함께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로 살지 않아도 돼. 그 작은 기대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다른 어떤 의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큰돈을 넣은 후 첫 번째 이자가 들어오기로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9시, 10시, 그리고 11시,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늘 오던 입금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착오이거나 은행 업무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모임 장소에 갔습니다. 언제나 웃음소리와 노래로 밝았던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침울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고 여사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자 들어왔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도 아직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박 회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불안한 얼굴만 마주보다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길 리는 없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 거겠지. 하지만 그 말조차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말을 주문처럼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휴대폰은 침묵했고 통장은 그저 고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 회원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회장, 사라졌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집도 텅 비었대요. 그 말이 제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날 저녁 남은 회원 몇몇이 다시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작은 원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표정.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는 절망의 표정. 고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이자는 대체 뭐였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저는 캄캄한 방 안문턱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왔던 그 작은 이자들은 결국 내 돈에서 떼어내 나에게 던져준 달콤한 미끼였다는 것을, 더 큰 돈을 물게 하기 위한 교묘한 덫이었다는 것을, 그토록 명백한 사실을 왜 이제야 인정하게 된 걸까? 그날 새벽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제 남은 시간을 갉아먹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 말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그 복지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텅 빈 통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모은 돈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허탈함과 빚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난 뒤 주머니에 남은 몇백 원짜리 잔돈을 꺼내 보았습니다. 한때는 더 큰 부자를 꿈꿨던 내 삶이 이제는 이 동전 몇 개로 환산되는 것 같아 처량했습니다. 밤이면 낡은 라디오를 틉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으면 지난 몇 달이 한바탕의 악몽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그를 믿었을까? 나는 무엇을 그렇게까지 기대했던 걸까? 후회와 자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지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 다짐이 어쩐지 너무나도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누구와도 마주 앉지 않고 홀로 차를 끓입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마음이 편안한 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매일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조금은 덜 미안하게 살자. 나 자신에게 조금은 덜 부끄럽게 살자.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더라도 무너져 내린 나 자신만은 아주 조금이라도 더 믿어주자.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혹은 당신의 소중한 부모님이 비슷한 유혹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제발 저의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달콤한 말과 작은 이익 뒤에는 언제나 더 큰 욕심의 덫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덫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외로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내주시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호, 올해 70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꾸려 서울에서 살고 있고 저는 이곳 작은 연립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라디오부터 틉니다. 적막한 집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흐르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냄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을 올려 데우고 그렇게 차린 소박한 아침상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하루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문득 이런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줄 이가 아무도 없겠구나.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서러웠습니다. 마치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배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노인 복지관에 잠시 들렀다가 벽에 붙은 작은 안내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버 음악 동호회 회원 모집.
기타와 노래로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쯤은 사람들과 어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워서도 동호회 안내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환하게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라고 등을 떠밀어 주었을 겁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바뀌어야지 스스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끝이 조금은 떨렸습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잊히는 것이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 지독한 고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고자 작은 모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열었던 그 문이 실은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덫의 입구가 될 줄은 말입니다. 처음 모임이 열리던 날, 저는 괜스레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복지관 2층 작은 강의실의 문을 열자 낯설지만 정겨운 기타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10명 남짓한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반갑게 일어서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 동호회의 리더 박 회장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총기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제 손을 덥석 아주 꽉 잡았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그의 인사는 처음 만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날은 다 함께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간단한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처음에 서먹하던 분위기도 노래 한 곡이 끝나자 눈 녹듯 풀렸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타온 따뜻한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고 여사라는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떠난 지 몇 년 됐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은 다 바쁘고 그래도 이렇게 모임에 나오면 조금은 덜 외롭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이토록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괜스레 가벼웠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면서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뒤척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머리맡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살짝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덜 외로울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호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모임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누군가가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고 작은 과자를 건네며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잊고 있던 정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참으로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노래 연습이 끝난 뒤 박 회장이 평소보다 조금은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요새 노후 준비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회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이제 뭐 벌이가 있나요?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으로는 약값 대기도 빠듯하지. 아들, 딸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렇죠.
무거운 한숨들이 방 안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들하고만 조용히 작은 투자 모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익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몇 분은 이미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고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아요. 회장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그 말에 방 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기대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아는 걸까? 처음에는 의심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박 회장처럼 인품 좋고 신망 있는 사람이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합니다. 의심은 혼자 있을 때 커지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특히 신뢰하는 누군가에게서 반복해서 같은 말을 듣다 보면 거짓도 어느새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모임에서 박 회장은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거는 3개월 만에 수익률이 10%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한 번만 참여해보세요. 큰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회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조금 넣어봐야겠네. 나도 한번 해볼까?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을 들으니 왠지나 혼자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동호회에 나간 지 3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노래를 부르고 커피를 마시며 작은 걱정을 나누는 그 작은 공동체에 완벽하게 익숙해졌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무미건조했던 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날도 모임이 끝나갈 무렵 박 회장이 제 쪽으로 다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혹시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저는 멋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다만 딱 한 번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시작해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형님을 속이겠습니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수십 년 부어온 적금을 일부 깨서 1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봉투에 돈을 넣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이내 그래도 동호회 사람들 모두가 하는데 나만 빠질 수는 없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박 회장은 제가 내민 돈 봉투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형님. 곧 아주 좋은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나도 이 무리의 진짜 일원이 되었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고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용하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100만 원을 넣었을 뿐인데 불과 보름 만에 10%가 넘는 이자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통장 입금 내역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숫자 11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의심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이 희망으로 세차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음 모임에 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번에 그 돈 정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고 여사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박 회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방 안에는 박 회장에 대한 안도감과 절대적인 신뢰가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박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다른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를 더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금액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어쩐지 어깨가 으쓱하고 뿌듯했습니다. 평생 돈 가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나도 이제는 뭔가 돈을 불리는 일을 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제 통장에는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투자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다시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불어날수록 제 마음속 희망과 욕심도 걷잡을 수 없이 부풀었습니다. 이제 나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넉넉히 줄 수 있겠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 저는 결국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얼마 남지 않은 노령연금 일부까지 깨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해약 서류에 사인을 할 때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목돈을 전부 찾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저는 마치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노후에 아주 큰 계획이 좀 있어서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조차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해의 마지막 모임 날, 박 회장은 다정한 목소리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함께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로 살지 않아도 돼. 그 작은 기대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다른 어떤 의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큰돈을 넣은 후 첫 번째 이자가 들어오기로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9시, 10시, 그리고 11시,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늘 오던 입금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착오이거나 은행 업무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모임 장소에 갔습니다. 언제나 웃음소리와 노래로 밝았던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침울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고 여사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자 들어왔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도 아직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박 회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불안한 얼굴만 마주보다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길 리는 없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 거겠지. 하지만 그 말조차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말을 주문처럼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며칠이